그런 좀 그러니까 자연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네. 뭐 산업화나 이런 그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반면에 어떤 그런 뭐 규율화되고 기계화되고 표준화되고 하는 그런 사회 구조 때문에 인간의 사유 능력 또는 행위 능력, 주체적인 행위 능력이 많이 상실되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전통적으로 특히 고대 그리스나 17세기, 18세기에 뭐 미국 초기 건국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왕성한 그런 어떤 그 행동, 그러니까 공적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그 행동의 범위, 그러니까 공공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고 말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얘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적 행위, 공적인 어떤 범위, 그러니까 인간의 공공성, 이게 차츰차츰 이게 뭐 없어지고 또 사적인 영역,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노동의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생활에 뭐 쪼달리다 보니까 뭐 먹고 또 이 특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돈을 버는 것을 평생에 업으로 하는 돈을 버는 것, 더욱더 많은 돈을 버는, 더욱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확대에 의해 그것이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이제 들어옴으로써 그런 어떤 규율화, 표준화 또는 공적 영역의 세태, 사적인 영역의 확대, 모든 그 공이 없어지고 사가 팽만하는 그런 19세기, 20세기의 정치 사회 구조 속에서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폭력이 일반화되었다. 이게 이제 이 아렌트의 어떤 문제 제기죠. 그런 이제 덱스의 기원이란 뭐 이런 것이 그런 식의 어떤 그 경험주의 이후에 공적 영역의 쇠퇴 또는 규율화, 표준화, 기계화 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진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하는 그 사고 방식, 뭐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주의를 초래하고 전체주의로부터 또 그 전체주의의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폭력 자체를 결부하게 되었다. 그래서 20세기는 폭력 사회가 되어버려 폭력의 세기다. 그래서 사실 언바이런스라고 하는 책을 처음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 김정환이 번역할 때는 폭력의 세기라는 제목을 번역했어요. 폭력의 세기라는 20세기를 말하는 거죠. 20세기는 폭력의 세기다. 자, 그러면 이 폭력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어떻게 지향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억제할 것이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아렌트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에 의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적인 어떤 그 행위를 확대하는 그런 어떤 정치 권력, 국가 권력 이런 어떤 권력의 제도화, 그러니까 다수의 의지에 입각해서 다수의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의해서 다수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정치 권력을 확대해야만 그 정치 권력의 확대에 의해서 소수에 의한 다수의 권력에 의해서 소수의 폭력은 지양된다. 그래서 다수의 권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것은 이미 상실된 공적인 어떤 공적인 어떤 행위와 사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유와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적인 어떤 정치 제도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아렌트의 답이라 할까요?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대충 폭력론은 그런 논의 같아요. 그런 주장 같은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여러 가지 좀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 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아렌트는 표준화, 규율화, 기계화, 비인간화가 인간 소외가 폭력을 결과했다고 하는데, 폭력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공적인 영역이 쇠퇴하고 사적인 영역이 만연된 것도 폭력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들이 폭력의 원인인가 아니면 폭력의 결과인가? 아, 폭력의 결과인가? 그러니까 폭력이 만연되어서 생긴 부수긴 현상인가? 그러니까 과연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아, 네. 또 이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것도 네. 뭐 지금 우리 보잖아요. 뭐 국회든 뭐 정부든 뭐 또 노동조합이든 많은 권력의 가장 현상들. 이상적인 공화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아렌트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권력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네. 권력 추상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네. 네. 권력은 여러 가지 양상이 있고 네. 사실 파시즘도 권력이잖아요. 네. 권력이잖아요. 또는 공산주의도 권력이잖아요. 자, 그럼 독재 권력, 물론 아렌트의 경우는 독재 권력은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아렌트의 경우에는 네. 그러나 그걸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력과 폭력의 어떤 개념 규정이 아렌트의 책을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권력도 수많은 권력이 있고, 권력의 양상, 네.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지 깨어지고 서로 권력 안에서 내부적 투쟁하고, 권력 현상 속에 얼마나 많은, 뭐 그게 꼭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의 권력, 우리가 지금 보는 권력, 뭐 선거를 둘러싸고 지금 뭐 입후보자들이 아직까지 후보들은 아닌 예비 후보들이 벌이는 이런 권력 다툼, 이게 끊임없이 매일처럼 말이 바뀌고 뭐 하는 이런 어떤 어지러움 속에서 과연 권력의 제도화가 폭력의 지향이 된다? 뭐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보건데, 저는 아렌트가 고대 그리스나 이 초기 미국 특히 토크빌 같은 사람들의 책을 열심히 읽고 한 주머니에 토크빌 책을 넣어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아렌트가 뭐 그런 나름대로의 공화주의 뭐 이런 거를 제 머릿속에 그리고 어떤 평의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토의민주주의, 네. 뭐 거기 말하는 수기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공화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을 부릅니다만, 그런 것만을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만을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딱 규정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폭력론에서는 또 그런 규정이 돼 있지는 않아요. 모든 권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네.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고, 애매하긴 또 그 권력이 어떻게 돼야지, 네. 어떤 권력이어야지 폭력이 지향되느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되고, 자, 독재 권력에 대한 예를 들어 네.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투표, 네. 이 다수결, 네. 그걸 뭐 민주주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시피 루소 같은 사람이 뭐 투표할 때만 자유고 그 나머지 4년 5년은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런 차원의 거의 뭐 대민주주의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아렌트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권력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에 만연한 폭력을 지향하는 데에 어떤 치유책이라 할까, 어떤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좀 말로도 같은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권력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어떤 정도의 그 구체적인 대안 논의가 아렌트에게 있는가. 물론 그건 이제 뭐 다른 그 이야기들을, 다른 책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폭력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 잘 잡히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조건의 그 첫 문제는 1958년 인공 위성이 쏘아지는 그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 위성이 이제 그러니까 과학의 절정을 말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진부라는 개념의 이제 완성 좀 최절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을 17세기부터 그러니까 어떤 개몽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8세기의 진보가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다가 뭐 19세기, 20세기 와서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진보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믿음 그게 사실은 철학적인 그 철학의 어떤 전개 과정의 영향이라기보다 과학이 막 그렇게 계속 발전하니까 지구를 넘어서 막 딴 데 가고 이러니까 아 역시 진보가 맞구나 이 사람들한테 그냥 확증 편향을 줬다는 거죠. 확신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 진보의 확신이라는 것 속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못할 게 없다 인간은 그러면서 그런 어떤 진보가 이제 그러니까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또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거 사실 약간 과학자들 기술 문명의 자가 발전에 의한 것이지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순된 명제 이것이 이제 20세기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생각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 안 해도 어차피 진보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발견을 하고 아렌트는 그러니까 그 진보의 허구, 진보라는 세상의 허구를 파고들어서 인간이 막 생각하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 요즘에 그렇게 있잖아요. 뭐 정치가들이 하는 거 어떻게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그러지 말고 아렌트 약간 창조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공동의 합의 이런 것을 자꾸 이루어 나가는 정치가 성숙해야지 그저 내맡겨놨을 때 벌어지는 폭력이 예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좀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폭력론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인공위성 쏴서 뭐 화성에도 가고 뭐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한 거 다 이제 그런 건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상에서 인간이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근데 우리 동네에 지금 뭘 하나 잘해보자 이런 걸 이제 연구하고 좀 그 토의하는 이런 문화는 그런 거를 못하는 대신에 너희 큰 꿈을 꿔 인간이 뭐 지구를 떠나고 인간이 조건을 벗어 이런 거 생각하라고 그건 허용된 사회 거기서 20세기의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뭐 현명하게 해온 점이 많으니까 뭐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빠져나오는 거 거기서 내가 이제 작은 내 주변 일상의 문제를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 얘기를 하고 고쳐나가고 이런 것을 너무 이제
약하다. 그런 큰 이제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인간인 나를 나의 가능성과 나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런 것들에서 좀 인간성을 되살리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생각이고 힘이고 이거 빼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살려내려는 그것이 이제 20세기의 이런 자동화로 인한 피해를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나름 아멘튼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맞는 말씀인데, 근데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적 행위, 네. 사회적 행위, 네. 이게 사실 잘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저한테는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공적인 관심을 갖고 폴리스적으로. 그렇죠.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치의식을 갖고 한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왕성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네.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적 관심이 시민적 어떤 그 수준인가? 네. 뭐 지금 그거 살짝 넘어선 것 같아요. 아멘트가 지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추석을 겪으면서도 과연 한국 사람들이 뭐 정치 과잉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렌트가 말하는 물론 그 공화주의, 시민의식으로서의 공적 관심, 공적 행위에 대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작의 의미, 탄생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네 시정에서의 물론 뭐 정치적 관심하고 다르다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선생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저는 제발 좀 이자 추석 자리에서 정치 얘기 하지 말자. 저 생각에.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참 피곤해요. 왜냐하면 정치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 생각은 그래. 저 생각은 이 제자들이 옛날에는 저하고 생각이 같았는데 이제 생각이 좀 다르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였겠죠. 물론 사람 생각은 변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정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편이고 너는 누구 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아렌트가 말하는 것은 물론 어떤 정치적인 쟁점을 두고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정확하게 알고서 토의하고 비판하고 논의하는 그런 걸 말하겠지요. 근데 그게 과연 일상의 시민 생활의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명색이 뭐 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꽤나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네. 교만해서. 석학이시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치의식이 꼭 수준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적 수준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거는 뭐 보통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낮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최고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박사거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네 편,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의 어떤 그 배타적인 구별 외에 정확하게 뭔가를 인식하기 위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성을 그야말로 좀 더 높이는 서로 상호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저희 부모나 저희 집안에서의 경우에도 그렇고 추석 자리에서도 그렇고
않고 또는 외부에서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느끼는 그런 괴리. 네. 뭐 제가 사는 동네에서 뭐 마을 사람들하고 느끼는 괴리 두말할 것도 없고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그런 어떤 소외감, 격리, 뭐 괴리감 이거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정치인들은 더욱더 안 돼. 더욱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정도잖아요.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적 정치적 의견의 합치, 토론을 통한 수기민주주의, 공화주의,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아렌트 약간 하버마스 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하버마스하고 반드시 통한다고 볼 수 없지만 비슷한 어떤 의사소통 과정 그렇죠,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리스나 고대 그리스나 또는 뭐 미국 초기에 건국 초기 어떤 그런 공화주의를 굉장히 존중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념으로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에서 굉장히 좀 난감을 느껴요. 그런 것도 약간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자기 예. 프레임을 예.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없고.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약간 좀 정치에 대해서 물론 정치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자기 그거 약간 좀 계급적 기반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달라지니까 지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이제 민주주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나오는 그런 정치적 논의들이 좀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면 무조건 욕하고 네, 뭐 어떤 식으로든 거칠게 하는 그게 저는 폭력적이라고 좀 오히려 폭력이죠. 네, 그거 진정한 권력은 아닌 것 같아요. 설득하는 의지가 없어요. 네. 이제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렌트가 폭력을 지향하기 위해서 네. 정당한 권력, 네. 어떤 그 다수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의 합치로서의 정당한 권력, 네. 정당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그렇죠. 하는 그런 정당한 권력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정, 네. 그것도 논리적인 굉장히 건전한 예, 그런 주장에는 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아렌트가 그런 정당한 권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보다 평등한 인간관계가 전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든가. 네. 지금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좋다. 정당한 권력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권력을 향해서 권력 지향적으로 권력적으로 이렇게 막 나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당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정상에서 서로 찢고 뽑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권력에 대한 허무, 정치 혐오 이런 걸 느끼기 딱 좋은 요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국무총리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 사람들은 전혀 정당한 어떤 앞으로의 정치적 후보가 된다고 보지 않고 뭐 전혀 다른 뭐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 또는 뭐 지사를 지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검찰총장은 더더구나 그렇죠. 뭐 지사야 그것도 선거에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정당한 권력으로서의 그 기본이 있다고 그러지만 검찰총장은 뭐예요? 감사원장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민의에 의한 어떤 선출되는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정권에서 자기를 임명한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의 어떤 민주적인 공화적인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어떤 원리에 의거해서 시민의 대표로 선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권력 내부에서 권력과 함께 존재하다가 권력 속에서 서로 찢고 뽑는 걸 보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자기 대통령 후보로 인기를 누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서 이건 권력 내부의 어떤 갈등이 정당한 권력을 낳는 계기가 된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제 말은 권력이 그러니까 RMT가 말하는 권력이 정당화되려고 하면 폭력을 지향시키는 권력의 정당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 권력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의 권력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고 자 그렇다면 그 정당한 권력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지금 우리 사회 같은 뭐 99대 1, 199대 1 또는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되는 이 현실 너무나도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간의 어떤 투쟁 속에서 벌어지는 또 경쟁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정글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권력의 정당화라는 게 가능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 권력의 정당화, 폭력을 지향하는 권력의 정당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과연 무엇이냐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의 어떤 존재 기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에서는 단순히 권력이 제도화가 있어야 권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폭력이 지향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너무 좀 허무하고 황당한 공상적인 얘기인 것처럼 원리로서는 타당하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그 전에 RMT의 그 주장 이전에 실제로 부의 권력도 그러니까 부의 권력이 초래하는 폭력도 심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빈부격차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폭력적인 건 사실 빈부격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뭐 사회적인 폭력, 언어폭력, 뭐 이런 인간관계의 폭력 이런 것들도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정당한 권력의 제도화가 이런 폭력을 없앤다? 그 교수님 이제 말씀 들어보면 RMT도 약간의 그런 유토피아적 상정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한 권력이라는 기본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제 이것들을 폭력적인 테러에 기반한 정치라 폭력에 기반한 정치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거고 실제로 이제 합법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나치 정권 자체가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것에 이제 맡겼을 때, 그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적인 절차라는 것이 벌써 거기서 훼손이 다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접 민주주의 이런 이제 대안적인 거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논쟁점이 지금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 현실이라는 것, 그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한 이제 새로운 자각과 대안 이런 걸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뭐 식으로 본다면 RMT가 그 시대의 어떤 민주주의 현실, 특별히 20세기 네, 그런 것에 대한 나름의 이제 답을 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오늘날 여전히 의미가 있죠. 이제 오늘날 연장선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하여튼 저한테는
생각 좀 해라. 뭐 그냥 작은 거라도 한 발짝 내디도 가라. 뭐 약간 이런 그냥 메시지는 굉장히 좀 충분히 좀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생각해라라는 메시지가 꼭 선생님이 아렌트를 읽고서 받은 건 아니실 거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인간을 생각해야 되고 비판 능력을 가져야 되고 주체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탄생시키는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제고해야 된다. 아렌트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뭐 무의미하다는 건 아닌데 좀 아렌트 책을 읽는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 제기, 문제 의식에 비해서 논의의 어떤 결론이거나 또는 논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윤곽을 뭐라고 할까? 명확하진 않죠. 예. 그래서 아렌트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기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렌트가 유대인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아렌트 전기를 쓰는 사람 또는 아렌트에 대해서 계속 아렌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유대인의 지성 카르텔 같은 게 있는 같은 느낌 없잖아요. 들어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그거를 또 한국에서는 뭐 이 미국에 유학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학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미국에서 사실 뭐 영화계도 그렇고 대학가도 그렇고 이 지성계에 유대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학도 그렇고 보면은 이 일종의 그 아렌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많이 번역이 되고 논의되고 한 게 한 90년대 후반 2000년에 들어왔었는데 글쎄 이게 독일에서는 또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의 어떤 나치 경험에 대한 반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렌트나 글쎄 아렌트의 입장은 좀 매매모호한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하이데거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대학 시절에 사실 그런 교수와의 불륜 관계라는 것은 대한민국 같아서는 끔찍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아렌트가 이 하이데거를 복귀시키는데 하이데거의 어떤 그런 나치 전력을 좀 순화시키고 그런 것보다도 하이데거의 철학 사상, 하이데거의 어떤 그런 사상의 우수성이랄까, 그런 위대함이랄까 이런 걸 부각시키는 하이데거의 책을 그 서양 세계, 서방 세계, 영미권에 특히 소개하는데 아렌트가 앞장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렌트가 이 하이데거에 대한 사랑, 죽을 때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아렌트는 다른 남자, 뭐 브릴리아고 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도 끊임없이 아렌트가 하이데거 선전이라고 해야지 좋을 정도로. 실제로 하이데거와 아렌트의 사상이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령 예루살렘의 아인히만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말하자면 하이데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실제 그 책이 나오고 난 뒤 유대인들이 엄청 아렌트를 욕을 했거든요. 반유대주의자다 너는. 이 아렌트의 그런 좀 애매모호한 점, 뭐 그보다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 특유의 그런 관념성, 뭐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또 하이데거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지만은 이 참신하면서도
어떤 굉장히 관념적인, 그래서 추상적인 이런 논의가 아렌트의 이론으로 정치 사상이나 정치학에서 좀 이렇게 막 만연하는 것은 저는 좀 우려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런 어떤 제도에 대한 좀 더 비교론적인 그런 차원. 아까 우리가 폭력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저는 생각에는 뭐 폭력에 대한 그 프레임, 여러 가지 잘못된 프레임, 가령 뭐 동양인은 서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징기스칸 때문에 뭐 그때 징기스칸 이후로 그죠? 동양인에 대한 어떤 폭력주의자, 마오도 전제정이라고 하잖아요. 동양. 그렇죠. 동양 전제주의. 네. 전제주의라고 하는 사실 폭력주의라는 거예요. 네. 동양은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아주 제일 위험한 오리엔탈리즘. 이런 것으로부터 이 폭력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제고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에드워사이드 그런 의미에서 동양인에게 덮어 씌워진 폭력주의라는 프레임에 대한 그 비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나 아렌트는 흑인이나 아렌트 경우에는요, 이 교육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른바 백인과 흑인의 어떤 그 나중에 교육 평등, 차별의 제거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좀 백인주의라고 할까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파농의 어떤 파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 중심으로 한 제3세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편견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 해서 보다 실제적인 의미의 폭력론이 보다 그런 우리가 현실이 부닥치고 있는 그런 폭력론이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뭐 성폭력 또는 뭐 언어폭력, 가정폭력, 뭐 이런 사회적 폭력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는 것보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폭력론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는데 이 아렌트의 폭력론은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해주고 있지는 않다. 이런 좀 불만 같은 걸 저는 항상 아렌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아렌트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좀 고답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독일 철학 특유의 그런 좀 이 사고 과잉의 이 어떤 그런 관념주의 이런 같은 그 냄새가 나서 그걸 또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런 폭력론이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아렌트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이 정도 얘기해도 안 되겠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지금 좀 생각나는 게 그 아렌트가 한 말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간의 이제 전쟁을 중심으로 사실은 인류 역사를 기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평화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고 이때 막 기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전쟁하려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다시 이제 그 전에 뭐 아무리 뭐 합리적이고 뭐 이런 도덕질 이런 게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고 전쟁을 통해서 다시 재편되고 모든 게 재편되고 가장 강력한 이제 힘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폭력과 연관성을 벗어나서 인간을 자유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차원, 또 폭력이라는 차원이 이제 저의 그
사고의 범주 안에 들어왔다는 거요. 네, 그게 저는 조금 좀 저한테는 새로운 거라서 앞으로 이제 교수하고 폭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가 커요. 네. 오늘 이 정도 얘기를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